이시영 박사님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라고 한 10초 정도 얘기하신대요. 보세요. 이게 산다면은 이 정도 스트레스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양념으로 나는 이걸 잘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양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억지로 생활하지 마라. 이게 핀란드 증후군을 기억하기 바란다. 핀란드 증후군이 뭐냐면요. 핀란드 정부에서 한 실험인데요. 중간 관리직을 두 그룹으로 600명씩 나눠서 600명씩 나눴다는 겁니다. A그룹은 엄격한 건강 생활을 하겠고 B그룹은 그냥 평소 생활대로 지내게 했답니다. 이걸 15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근데 이제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A그룹이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는지 또 B그룹은 평소 생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15년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엄격하게 건강 수칙을 지닌 A그룹에서 사망률을 비롯해 모든 게 더 나쁘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쁘게 나왔다. 이것도 그 엄격한 것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엄격하게 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엄격하게 살면은 그 엄격하게 자기가 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적당히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든 너와 함께 간다는 확고하고 결의에 찬 자세다. 하늘 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는 자세가 환자에게 투병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예일대학교 버니 시글 교수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예외적인 암 환자라고 부르는데 시글 교수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수용과 긍정이라는 거죠. 수용과 긍정입니다. 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고 긍정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작고 영세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암으로 입원했다니까 거래가 중단되고 외상금을 갚지 않는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이시영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대 올리지 마라. 그게 세상 인심이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지난 편에 이어서 면역이 암을 이긴다. 2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이시영 박사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시영 박사님께서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10월 21일 날 나오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기 때문에 이날 출연하신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라고 아시죠? 의학 채널 비욘디. 지금 현재 183만 거대 대형 채널인데요.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라이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리포터님께서 이시영 박사님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시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냐.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나 죽겠네 라고 하면 진짜 죽고 그러면서 웃으시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전체 다 틀면 좋겠지만은 이게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까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은 한 10초 정도 이시영 박사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채널도 알려드릴 겸 혹시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이시영 박사님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라고 한 10초 정도 얘기하신대요. 보세요. 이게 산다면은 이 정도 스트레스 있어야지. 우리 인생의 양념으로 나는 이걸 잘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가 양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셨지만은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트레스 삶의 양념 정도로 생각을 해라. 물론 그걸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적게 받아들이고 양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좋다.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보니까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스카프 하셨죠. 저도 항상 보면은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스카프를 하세요. 어느 사진이든지 거의 이렇게 스카프를 멋있게 하십니다. 이게 일단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 이게 왜 하실까요? 네, 다들 아시겠죠? 네, 이게 체온 보존입니다. 제가 또 봤을 때 이 스카프를 하면은 아무래도 체온이 보존이 되죠.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체온 면역력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암에 걸린다. 항상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스카프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멋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요. 이런 스카프 같은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90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만 나이로 90세시고 옛날로 따지면 91, 92세 이렇게 되셨는데
하셨는데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피부도 너무 잔주름도 없으시고 네,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90세가 넘으셔도 말씀도 정정하게 잘 하시고요. 꼿꼿하게 이렇게 멋있고 하려면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건강법을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NK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NK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딱 집어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의 주력 부대는 NK세포이며 NK세포 다 아시죠? 내추럴 킬러 셀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연 면역력이다. 이 소중한 NK세포는 일상의 기분이나 환경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NK세포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NK세포의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적절한 운동, 특히 걷기가 좋다. 금방도 방송에서 걷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학 채널에 나오셔갖고도. 그 다음에 9,000명에게 매일 1시간을 걷게 했더니 암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9,000명에게 매일 1시간 걷게 했더니 암 사망률이 50%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50%나. 그 다음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좋은 이미지를 자주 생각한다. 경관이 좋은 남태평양, 눈 덮인 알프스 등 좋아하는 이미지를 자주 떠올린다. 이것도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가운 친구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은 좋다. 네. 너무 기계적으로 억지로 생활하지 마라. 이게 핀란드 증후군을 기억하기 바란다. 핀란드 증후군이 뭐냐면요. 핀란드 정부에서 한 실험인데요. 중간 관리직을 두 그룹으로 600명씩 나눠서 600명씩 나눴다는 겁니다. A그룹은 엄격한 건강 생활을 하겠고 B그룹은 그냥 평소 생활대로 지니게 했답니다. 이걸 15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근데 이제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A그룹이 이렇게 엄격하게 할 수 있는지 또 B그룹은 평소 생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15년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놀랍게도 엄격하게 건강 수칙을 지닌 A그룹에서 사망률을 비롯해 모든 게 더 나쁘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쁘게 나왔다. 이것도 그 엄격한 것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엄격하게 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엄격하게 살면은 그 엄격하게 자기가 살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적당히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것이다. 모든 건 적당히 한다. 너무 철저하게 하려다 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여기도 말씀 나오시죠? 대충 수월하게 생활한다. 이 대충이란 말은 또 너무 대충 살면 안 되지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엄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삶을 대충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챕터 볼까요? 신나게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우리 한국자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거 화장실에서 뭐 소변 눈물 뭐 이런 얘기 재미삼아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독서, 영화, 음악회 등을 통해 새로운 걸 얻게 되는 지적 쾌감이나 감동의 눈물만큼 좋은 묘약은 없다. 이거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마더 테레스 효과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가 병원에도 도입될 만큼 인기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은 그 치유력에서 웃음의 6배가 된다. 이 감동의 치료가 웃음의 6배가 된다고 합니다. 웃는 것도 좋지만 감동을 하라는 거죠. 감동. 마더 테레사 효과 아시겠지만 혹시 제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마더 테레사 효과가 뭐냐면요. 마더 테레사 다 유명하시잖아요. 아시는데 그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의과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전에 혈액을 뽑아놓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받은 감동을 느끼고 나서 피를 뽑아서 봤더니 NK세포 등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완전히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효과. 사명감의 긍정적인 힘. 사명감에 불타는 세계의 명배우 오드리 헵번을 기억할 것이다. 오드리 헵번 참 대단하셨죠. 헵번은 말년에 아프리카 난민 구원에 자기의 후반 생애를 바쳤다.
보람과 자부심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중요하죠. 보람과 자부심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 봉사하라는 말씀이시죠. 가벼운 여행은 좋은 자극이 된다. 너무 무리한 일정은 피하되 국내외 가벼운 여행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일상을 떠나 새로운 풍물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다른 편에도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거죠. 전두엽은 좀 자기 의외의 행동들을 하면 얘가 쫄아들지 않고 계속 자극을 받아서 자기 그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맨날 같은 루틴 하지 말고 새로운 풍물, 새로운 자극을 주라. 전두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과로는 금물이다. 만고의 진리죠. 과로에서 암이 시작되었는데 막상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죽기 전에 일들을 마무리한다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끔 본다. 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무리를 하는 건 금물이다. 끝까지 함께 간다는 용기의 말. 환자의 고민이나 걱정이 어찌 앞서 이야기한 것뿐이랴. 큰일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끝이 없을 것이다. 암 환자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깊이나 무게는 옆에서 지켜보는 환자들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고민들이다. 죽음의 공포겠죠.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다.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됐다고 해도 이 생각은 진단 이후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엔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선 자기의 심각한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말로 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다. 이럴 때 가족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든 너와 함께 간다는 확고한 결의에 찬 의지다. 하늘 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는 자세가 환자에게 투병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든 너와 함께 간다는 확고하고 결의에 찬 자세다. 하늘 끝까지 너와 함께 간다는 자세가 환자에게 투병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좀 다른 얘기다. 한 엄마가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투옥된 아들을 면회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날 때쯤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걱정하지 마. 네가 지옥 끝자락에 떨어져도 엄마는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방으로 돌아온 아들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나가야겠다. 아들은 누명을 쓰게 된 경위를 차분히 더듬어 갔다. 그리고 없는 형편이지만 유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누명이 풀리고 무죄로 풀려났다. 살인자가 됐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예 삶을 포기하고 검사신문에 또 경찰 조소대로 그렇다고 대답했으니 꼼짝없는 살인범이 된 것이다. 하지만 면회한 엄마의 그 한마디가 그의 꺼져가는 생명에 불을 켰다. 암 진단은 환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충격이다. 하지만 가족의 헌신적 사랑에 감동하면 암을 좀 더 이성적, 합리적으로 보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솟아난다. 다음 차도 볼까요? 암과 싸우기보다는 받아들여라. 예일대학교 버니 시글 교수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을 예외적인 암 환자라고 부르는데 시글 교수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수용과 긍정이라는 거죠. 수용과 긍정입니다. 암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고 긍정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함께 잘 살자라는 생각. 싫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자세다. 암은 춥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면 암세포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슬며시 물러간다. 아, 이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진짜 저는 요거 글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오히려 암은 저산소 저체온이니까 몸만 따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신력도 우리에게는 나머지 반이잖아요. 신체 뭐 꼭 50대 50이 아니더라도 신체와 정신이 있는데 우리 정신도 암세포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암세포가 살아날 공간이 있을까요? 아, 요거 저도 이제 진짜 깨달았습니다. 요거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AI로 할 때 했었거든요. 이것도 AI로 할 때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뭐랄까 띄어쓰기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제 영혼이 안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계속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한 3번 정도 읽고 다시 달랑 나누고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는 건데, 이거는 AI 때는 제가 그냥 흘겨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쏙쏙 가슴으로 들어오네요. 그냥 다 단순하게 몸 온도만 높이고 뭐 숨만 많이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도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로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얘기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암과 싸우지 마라. 서울대 한만청 교수의 생각 그대로다. 서울대 한만청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 병원장까지 지내신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재발 수술을 받고도 1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건강하다. 요건 책 쓰실 당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크 박사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는 수용소의 비참한 생활상을 몰래 적어 보관해 두었다가 풀려난 뒤 몇 권의 책으로 냈는데 그중 하나가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다. 다음은 그가 쓴 내용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프랭클 박사님, 아내가 죽고 난 뒤 너무 슬프고 외로워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께서 그러시군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먼저 죽었다면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아내가 혼자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아내의 고통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절절한 외로움 속에는 아내에 대한 진실과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명의네요, 명의. 노인은 아까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생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마음이 풀려서 삶의 의욕을 되살린 계기가 되었다. 아무리 하찮은 일에도 거기엔 숭고한 인생의 의미가 숨어 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슬기가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다. 프랭클은 이를 의미치료라고 부른다. 의미치료라고 불렀다네요. 또한 그는 살아남은 사람은 의지가 강하거나 힘센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철학적 사색, 섬세한 감성이 죽음의 벽을 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은 면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 암에 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진 사람, 무지한 사람은 암을 알아야 한다. 암의 치료자는 환자 자신이다. 의사가 아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또 폐렴 등 감염을 조심해야 된다. 상실감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 암을 앓으면 많은 걸 잃게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면서 한편 체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아까 인정과 수긍이라고 그랬죠.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암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모든 게 무의미한 사람,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살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에겐 암을 이겨낼 힘이 없다. 이정 박사님께서 또 암 환자들이 느낀 실질적인 고민에 대해서 한번 기술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도 좀 제시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죽음의 공포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공포다. 환자가 말로 잘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끔찍하게 그렇겠죠.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은 죽음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 김의신 박사님께서도 항상 그러죠. 미국에서는 암을 그렇게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처럼 감기처럼 일상에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좀 더 치료율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암 선고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데 역시 우리 이시영 박사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실까요? 수십 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그런 분들을 보시고 임상하고 치료하신 분들이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암을 그냥 항암제 한번 맞고 방사선 한번 쪼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명의분들은 50년 가까이 이쪽에서 보신 분들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암 걸리신 분들 혹은 암을 예방하실 분들은 무조건 정신적으로 많이 좋은 거 먹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정신 상태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생각들 이걸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좀 심했는데요. 그거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는 과거에는 영양실조에 허약한 몸으로 암과 싸울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근데 이제는 기초체력도 튼튼하고 의학기술도 놀랍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장 너무 힘든 치료수술 후에 회복하기까지도 힘들지만 항암제, 방사선 치료도 만만치 않다. 오심, 구토, 통증, 피로감 부작용이 여간 심한 게 아니다. 네. 보통 이제 오심이나 구토 많이 하시죠. 또 처음 얼마간은 잘 견뎌낸다. 하지만 치료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이런 부작용은 점점 심해진다. 통증에는 진통제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신 쇠약이 너무 심각해지면 치료도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 이래선 암과 싸워낼 힘이 없다. 항암제만으로 암세포 완전 퇴치는 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면역력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시고 이 책 제목도 면역이 암을 이긴답니다. 신체상의 붕괴. 인간에게 누구나 자기애가 있다. 자기 신체상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암 수술 후 유방절제술 혹은 인공항문 등은 환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형벌로 마음의 상처가 아주 심각하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몸속에 절제된 신체 부위에 대한 마음의 상처 또한 크다. 네, 이것도 그렇죠. 전신쇠약, 체중 감소 등으로 갑자기 주름이 깊어지는 등 늙어 보이거나 탈모까지 오면 신체상은 점점 왜곡된다. 나중엔 사람 만나기를 피하는 등 우울증이 발병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로 비용과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암 치료에는 보험 이외에 자기 부담감이 많이 듭니다. 비급여 많죠. 특히 새로 나온 항암제는 터무니없이 비싸죠. 1%의 확률도 안 되는데요. 하루 이틀에 끝날 치료도 아니고 경비도 문제지만 당장 직장이 걱정된다. 평가를 얻는다고 해도 돌아갈 때까지 자리가 걱정이다. 돌아간다고 해도 또 옛날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니와 한직으로 또 밀려날 수도 있죠. 작고 영세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암으로 입원했다니까 거래가 중단되고 외상금을 갚지 않는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대 올리지 마라. 그게 세상 인심이다. 네, 저도 어린 나이지만 세상 인심이 어떻다는 거 저도 뼈저리 느낍니다. 핏대 세우지 말고 그게 세상 인심이다. 치료교육도 자기 형편에 맞춰 가게가 후들거리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핏대 세우고 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들이 외상값 갚지도 않고 바로 도와주지도 않을 거니까 본인만 손해죠. 핏대 세우지 마라. 핏대 올리지 마라.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다. 다음 주 또 한번 볼까요? 내가 옳은 의사를 만난 걸까? 이런 것도 항상 걱정이죠. 지금 이분이 나한테 좀 택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물어봐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분이 또 나한테 뭐라고 또 쫑꾸 주는 것 같고 쫑꾸란 말은 좀 이 사람이 나한테 혼내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2차 의견도 묻고 주치의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의사를 만난 건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다. 내 생명을 맡긴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정한 이상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 2차 의견도 묻고 주치의 선정에 신중을 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한 이상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것도 김의신 박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사사건건 또 이상한 어디 인터넷에서 본 거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물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해야 한다고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환자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진도 이렇게 하셔야죠. 의료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치료가 최선일까? 라는 의문도 있겠죠. 주치의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금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이게 최선일까라는 의문은 계속 환자를 괴롭힌다. 암 치료는 다른 질환과 달리 당장 치료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부작용이 차츰 심해지면 치료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치료 경과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자세히 있어야 한다. 내가 완치될 수 있을까? 지금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하면 진짜 완치가 되는 걸까? 온갖 의문과 걱정이 떠오른다. 당연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 수 있는 의문이다. 물론 여기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암 치료에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암은 어차피 만성병이었고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본인의 습관으로 인해서 걸린 건데 뭐 약 한 번 먹고 방사선 치료 한 번 받고 수술 한 번 했다고 금방 낫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스테디하게 쭉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의료진도 환자들의 이런 의구심을 탓하지 말고 치료 경과에 대한 중간 선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런 의료진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서 딱 정답을 정해주셨습니다. 의료진들도 환자들의 이런 의구심을 탓하거나 뭐 짜증내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치료 경과에 대한 자세한 중간 설명도 잘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과 만나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 병원의 환자가 된다는 건 그날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이다. 약자가 되면 피해의식이 많아진다. 왠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옳은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암으로 입원하면 이런 피해의식은 더 강해진다. 심지어 가족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면회도 자주 안 오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쌓이면 속에서는 분노가 쌓인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한다. 별것 아닌 일에 핏대를 올리고 고함을 친다. 맞던 주사를 빼버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나선다. 병원에서 가끔 경험하는 일이다. 환자와 의료진, 가족 모두가 친절함과 겸손함을 체득해야 한다. 이런 일이 당연히 있겠죠.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해갑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또 재발 위험이 있겠죠. 그 고생 다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제 재발이다. 의사는 이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환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완치되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나 받으면 된다. 의사도 환자의 재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내리는 처방이다. 이때 필요한 게 적극적인 생활 면역인데 딱하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 처방이 별로 없다. 암에는 완치가 없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의학 상식이다. 재발 위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평생을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한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저분은 저런 얘기하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난병일수록 처방이 많죠. 무엇이 좋다, 무엇은 안 된다 등 사람마다 아주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딴에는 환자를 생각해서 해주는 충고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다. 병원 의사도 마찬가지다. 주문이 많고 까다롭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다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제일 까다로운 게 식단이다. 암에 그렇게 좋다고 떠들더니 이젠 또 발암물질이라고 먹지 말란다. 어쩌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면 그날 시장에서는 동이 난다. 좋다는 걸 안 먹자니 안 될 것 같다. 암은 사람마다 다르다. 제일 잘 아는 건 내 몸의 반응이다. 좋다고 떠들거든 3개월 기다려본다.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면 한번 시험해보라. 야, 요거 중요하네요. 좋다고 떠들거든 3개월 정도 기다려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면 한번 시험해보라. 좋다면 계속 먹고 내 몸에 안 맞으면 그만둔다.
이게 뭐 그 비싼 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누가 뭐래도 내가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병은 악화되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기억하라. 정신, 신경, 면역이라는 사실을. 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 신경적으로 면역이라는 사실을 읽고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게 케이블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성분이 좋다 무슨 성분이 좋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홈쇼핑 채널에서 그거 팔고 있죠. 이건 이젠 다 알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처음엔 환자 자신이 사람을 기피한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적마다 대답하기가 곤혹스럽다. 그렇다고 암을 무슨 자랑이나 하듯 떠들 수도 없는 거죠. 더구나 자신이 보기에도 얼굴이 너무 수척하고 갑자기 늙어 보여 괜히 창피해서 외출도 안 한다. 그리고 암 환자는 우울증이 의외로 많다. 세상이 귀찮다.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다. 이러길 얼마 하노라면 차츰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본인이 피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 소외감이 들기 시작한다.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아주 치명적이다. 배신감도 들고 화가 난다. 암은 이런 기분을 제일 좋아한다. 다시 볼까요? 암은 소외감이 드는 걸 싫어하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배신감도 들고. 암은 이런 기분을 좋아한답니다. 암은 자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굳이 숨길 일도 아니다. 자기 컨디션을 솔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길이 충실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요양장소는 어디가 좋을까라는 건데요. 3대 요법이 끝나고 급한 불을 끈 다음엔 얼마간의 요양이 필요하다. 이때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게 된다. 앞서 숲속에 쉼터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평소 건강할 때는 그렇지만 특히 암 환자의 경우는 맑은 공기, 조용한 분위기는 필수다. 맑은 공기, 조용한 분위기는 필수라고 하십니다. 너무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게 좋다. 지천에 널린 게 요양시설이므로 잘 골라야 한다. 환경도 좋아야 하지만 지리적 여건도 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역시 스트레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와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한다. 누가 운영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몇 군데를 방문해서 실험적으로 얼마간 지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오늘의 결론과 요약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과 요약인데요. 첫 번째, NK세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먹죠? 첫 번째, 적절한 운동, 특히 걷기가 좋다. 9,000명에게 매일 1시간 걷기 했더니 암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좋은 이미지를 자주 생각한다. 경관이 좋은 남태평양, 눈 덮인 알프스 등 좋아하는 이미지를 자주 떠올린다. 반가운 친구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시는 한두 잔의 술은 좋다. 선회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억지로 생활하지 말라. 핀란드 중국은 말씀하셨죠? 아까 핀란드 중국은 엄격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을 6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놀랍게도 엄격하게 건강수칙을 지킨 A그룹에서 사망률을 비롯해 모든 게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나게 웃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서, 영화, 음악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게 되는 지적 쾌감이나 감동의 눈물만큼 좋은 묘약은 없다. 요즘은 웃음 치료가 병원에서도 도입될 만큼 인기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은 그 치유력에서 웃음의 6배가 된다는 보고도 있다. 항상 웃으시고요. 중간중간에 감동의 눈물을 꼭 흘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동의 눈물은 그냥 어떤 되게 큰 것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필요 없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이유준 박사님께서도 그랬는데 유방암 걸리신 분이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삶의 형편도 대단하게 좋지 않지만 어머니 모시고 마지막으로 여행 떠나겠다고 가셔가지고 여행지에서 거기서 또 평소 안 먹던 음식, 그냥 뭐 그 비싼 것도 아니겠죠. 그냥 그 음식, 그런 음식 드시면서 너무 엄마랑 다니면서 맛있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셨는데 진짜로 암이 난 케이스. 예.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라 그러고 큰 거 말고 그냥 하루하루 보는 거. 오늘은 요거 한번 먹어볼까? 근데 먹으면 맛있어. 그래. 감동하시면 되죠. 꼭 눈물까지 아니더라도 눈물이 제일 좋지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족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간만에 우리 엄마 생각했더니, 우리 엄마 참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감동의 눈물, 우리 엄마 참 좋았어, 보고 싶어, 이런 것들도 감동의 눈물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요즘 하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이렇게 하고 좀 더 겨울 되겠지만, 가을 하늘 보면서 하늘이 너무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와, 이렇게 가을 하늘이 맑고 높고 이뻤나? 구름이 너무 하얘서 구름만 보더라도 감동이더라고요. 요즘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다가 아이고 맨발 걷기 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거는 것도 감동이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감동을 느끼면 되겠죠. 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시영 박사님의 면역이 암을 이긴다 2부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감동 느끼시고요. 저도 감동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